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상암동 또 상암동에서 여의도 이렇게 오가면서 거리 풍경을 쭉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노랗고 빨갛고 정말 예쁜데 단풍잎이 떨어져가지고 또 굴러가는데요. 요때 이 길 걸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에는 정말 잠깐 시간을 내셔서 아버님들 피곤해 잘 거야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진짜 일주일 내내 고생한 아내 손을 잡고 또 아이들 손을 잡고 가까운 산 혹은 들에 바람 쐬러 살짝 나갔다 오시면 또 그거 하나에 그냥 또 엄마들 넘어가거든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팟짱의 주말을 맞이한 공식 제안입니다. 팟짱이 오늘 마련한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친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 LPP가 무산될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지역사회가 꿈틀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2016년 평택 기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여론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동북아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섭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또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합의로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위험사회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련해서 외교통일 군사안보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팟짱이 주말기획으로 마련한 대중문화 섹션이 있는 날인데요. 대형마트 계산원 노동자 그리고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그린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는 어제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다시 한국으로 넘기기로 한 거여서 이거 사실상 군사주권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도균 군사전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었어요. 주로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이 연례 안보회의는 매년 열립니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례 안보회의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전작권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 오던 양국 정부가, 네. 이게 시기를 못 받지 않고, 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네. 라고 이제 밝힌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먼저 구비가 돼야 된다. 네. 둘째가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또 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지 도발 및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양국이 합의를 한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거를 네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 사실상 능력이 무기한 없다. 연기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그 합의문을 보면 네. 그 전자권 전환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안보 환경이 불안할 경우에 전환 시기가 다시 늦춰질 수 있다. 요런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영내 안보 환경이란 요 부분입니다. 네네.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들, 네. 그러니까 뭐 대중 관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관계. 예, 이런 모든 조건이 사실은 그 부합을 해야 전자권을 이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그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환 조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영내 안보 환경이 굉장히 계속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그다음에 네. 한국군의 능력이 과연 어느 시점에 돼서 이게 갖춰질 수 있는가? 네.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 능력 이렇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것도 언제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계속 새로운 위협 수단들이 등장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완벽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전자권을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대로 2015년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 무기한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이거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거라고 봐야죠. 그 공약을 사실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맞는 비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뭐 이런 전자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이게 과연 뭐 군사주권의 문제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어떤 작전의 융통성이랄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봐야 될 건가? 이런 논쟁은 있어 왔지만 네네. 사실 이 전자권 측면, 군사주권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은 단순하게 뭐 진보 쪽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안보주의자들, 네. 그다음에 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적들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군의 능력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가능한 지점들입니다. 네. 그러면 양국이 전자권 전환을 이렇게 미루면 사실 주한미군의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한국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 그러니까 합의문을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용산 미군 기지 안에 한미 연합사가 지금 주둔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여전히 일부 핵심 시설들은 잔류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북부의 동두천에 지금 현재 2사단 예하의 일부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2016년까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기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미 된 상황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이제 이 두 가지 협정을 맺었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 협정의 내용은 용산기지 이전
협정하고 네. 그다음에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요 두 가지 협정을 양국이 맺었죠. 맺었고 그다음에 네.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협정의 골자가 뭐냐면 전국의 산지에 있는 아주 많은 미군 기지들을 대부분 그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어제 합의 사항을 보면 연합사가 용산에 잔류하고 네. 그다음에 미 2사단 예하의 210 화력여단이 동두천시에 잔류한다. 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 이걸 보자면 이런 두 가지 협정의 의미가 많이 훼손됐다고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미군이 좀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동두천 일대의 좀 개발도 개발 심리가 경제 개발 심리가 좀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이 계획도 좀 차질이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약 43%가 미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10 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K시가 이 43% 중에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동두천시는 미군 기지 철수를 전제로 외국 자본 투자 유치라든가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의 활발한 그 개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개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셀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이 전자권 환수가 이거를 이렇게 스스로 파기하게 돼서 생길 비난 여론 이것도 감수하고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과연 그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군사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데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들이 네. 사실은 천안함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이 전자권이 과연 2015년 12월에 이렇게 이양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까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주국방 의지의 퇴색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 대한 네네. 어떤 우리 군에 대한 비관적 전망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군대 안에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고 인권 유린도 심각해서 한국군이 도대체 뭐냐, 길을 잃었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일 중요한 건 남북관계인데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또 한 번 한국군을 조롱하면서 또다시 한국 대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생길 여러 가지 파문과 파장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 2사단의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 K시에 잔류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경기도 양주 동두천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지역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좋은 일로 모셔야 되는데 우선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원님 네.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죠? 일단 그 한미 간의 기존 합의를 꼭 이행해갖고 네, 원래 2016년까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그 LLP에 의해 갖고서 다 이전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15조가 넘는 예산을 투여해갖고 평택에다가 그 이전 기지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속이 더군다나 국회에서 다 그 보고돼갖고 네, 국회 동의까지 얻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회는 완전 숨긴 채 네, 느닷없이 동두천의 미군 무대를 잔류하겠다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뭐 국민을 기망하고 네. 국회를 기망하고 또 동두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어떤 불법 행위입니다. 네, 무려 15조 원의 예산, 이게 국민 혈세로 전부 이전 비용을 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우선 그 오늘 아침 조간 보도로 이 소식을 지역 주민들께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반응 좀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어제 격앙돼 있나요? 저녁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네,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동안 뭐 했냐, 네,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 않냐, 여러 가지가 항의와 변화를 받았고요. 네, 아침에 지역에 또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갖고 지역의 시민사회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부부를 끓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거의 뭐 밀란에 이를 정도의 어떤 그 흉흉한 어떤 상황이죠. 지금. 네, 이게 밀란에 이를 정도의 흉흉한 지역 상황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좀 묘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동두천시는 이 캠프 KC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뭐 대단위 주거시설 그리고 외국 대학, 연구단지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이었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전면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고, 예.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공유지입니다. 42%요. 네, 무려 42%입니다. 42%가 주한미군에 공유된 땅인데 이 땅들이 반환받지 못하면은 지역은 도저히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네. 지난 60년 동안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냥 묵묵하게 수행해 왔지만은 더군다나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없이 네. 또 떠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그나마 또 그 공유지를 넘겨받아갖고 지역을 좀 제대로 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걸 다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동두천 지역 주민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동천이 지금 9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9만 7천 명 주민들이 어찌됐든 그동안 동두천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기지촌이라는 인상 그리고 또 그 억울하게 미군 병사한테 살해당한 윤금이 사건 등등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미군 기지가 떠나면 우리 지역도 좀 그런 이미지를 벗으면서 새롭게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뭐 동두천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기지촌, 네. 또는 뭐 속된 말로 양공주, 양색시, 군사도시 이런 이미지만 강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분들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혼인할 때 네. 고향을 숨기는 일까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 고향을 그런 숨긴다. 정도로 네. 내가 동초 출신이 아니다, 의정부 출신이다, 또는 뭐 다른 지역 출신이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미군을 철수해갖고 기지 반환해갖고 새로운 도시로 좀 탈바꿈시키려고 그 뜻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정부와의 이번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역 시민들의 미래에 대해 정말 절대적인 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이게. 네. 이를테면 이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LPP에 따라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황인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모아갖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보내오면은 네. 전치작전권 이양 문제하고 함께 국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를 새누리당이 또 정부 입장을 두둔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가의 중요 어떤 주권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상 조약 관련 내용들이 되게 네. 국회가 많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서 이제 관련 법 개정들을 요구했지만 정부나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우리의 군사 조건의 문제고 군사 주권의 문제고 또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게 좀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있지만은 그게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투쟁을 벌여야 되겠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지역 주민들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다가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그 동두천 시장도 참여하는 네. 범시민단체에서 그 대책회의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가 10시 반에 예정돼 있고요. 네.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다음에 대책회의에서는 대충 정부의 이번 어떤 협상의 철회 네. 요구할 것이고 네. 그 후속 조치로 다음 주에 범시민 어떤 집회라든가 네. 지역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서울까지 나와갖고 청와대라든가 강력한 어떤 그 집회나 시를 통해 갖고 항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또 그냥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발현될 걸로 보이는데요. 절대로 이번에는 그냥 시민들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거기 대단히 주거시설 들어오고 또 지역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거, 특히 또 외국 대학이 들어온다는 굉장히 큰 장점, 지역 발전에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특히 연구단지 같은 게 들어오면 지역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을 잘 달래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또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여튼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갖고 싸울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목소리도 지금 상당히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격앙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차분하게 이 문제들을 국회 안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언론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한국과 미국이 어제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안보협의회를 열고 당초 내년 12월 1일로 예정이 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전혀 못 박지 않고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다시 전환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주권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통일 군사안보 전문가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굉장히 급작스럽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타전이 됐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미 그 언론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에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무기한 연기,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조건이라는 게 하나는 좀 더 그 전작권 전환에 맞는 한반도 및 주변 영내 안보 환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를 그 전작권 전환을 담당할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미국의 지원 능력.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그 전쟁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 능력, 한국군과 미국군의 방위 능력 이 네. 세 가지 정도를 조건으로 해서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레토릭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앞에 그 첫 번째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또 중국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뭐 영내 안보 환경을 얘기해서 계속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안정적 그 뭐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 사실상 중국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서 그다음에- 영내 안보 환경은 비단 그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를 훨씬 더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방점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남북 관계를 넘어서서 이 한반도 주변 그 안보 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실상 중국을 그 상대로 한 염두에 둔 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매년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네. 전자권 전환 여부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절차를 매년 밟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한국군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인데 네.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안보 주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안보 주권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벌써 몇 차례 연기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2010년 했던 게 2015년으로 연기됐고 네. 이게 또 다시 지금 이제 또다시 2020년 넘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지금 연기가 된 건데 네. 그 한국군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나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엔 일종의 군 안보 관계자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합참의장까지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장관을 했고, 네. 지금 안보실장이면 네. 사실상 이런 전자권 전환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동안 뭘 한 무능하거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김관진 안보실장을 포함한 네. 우리 군 당국이 안보 당국이 무능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죠. 네. 여기에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군의 군사 능력,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 능력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상당한 네. 무기 구매 압박이나 또는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무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이게 또 전자권이 연기가 되는데도 좀 일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 갑자기 그래서 무기를 예. FX 사업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네. 킬체인이라든지 팩스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는 거의 무기의 80% 가까이를 미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무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구매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게 세 번째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한국군의 대응 능력과 미국의 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하나는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소위 킬체인이나 팩스리로 대변되는 KAMD 사업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수단이라는 건 사실은 MD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MD.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드죠 지금요. 네네. 고고도 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이 지금 사드 배치를 계속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걸 사실상 길을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드의 경우에는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국에 배치하기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방위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왜? 한반도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하는 거죠.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로요. 네. 그럼 그래서 사실상 그건 되게 전략적으로 태평양 지역, 미국, 일본이라든지 또는 하와이 또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를 방어하는 시스템의 제일 전초 기지가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얘기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미 미국의 고위 장성들 또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이 이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라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예. 말씀하세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상당히 긴장이 높아지는 거겠죠. 중국은 한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불만과 이를 이미 제기한 바 있고요. 네. 한국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그러니까 동북아 전략,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견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고 한반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각한 몇 가지 추가적인 불수적인 문제도 있는 게 네.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는데 네. 우선 간단하게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한 이런 KND나 또는 MD,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가 무기 구매 또는 방어 시스템 관련돼서 추가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용산기지에 지금 잔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0년까지 용산기지 잔류하고 동두천 기지 캠프도 그대로 쓰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막대한 돈을 지금 들여왔는데 맞습니다. 그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갈 것 같고요. 비용 네. 추가적 비용이 네. 또 이 기존의 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그 비용을 좀 더 일부 보전하고 지자체에 그걸 돌려줘서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용산과 그렇죠. 동두천 같은 경우. 네. 근데 그런 게 다 무산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할 거예요. 10% 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10%의 그 군 자산이 남는다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땅이라는 거는 절반 쓰고 나중에 절반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계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비용 미군 기지 이전 관련된 비용대로 들고 우리가 그걸 또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는 거두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안보 환경 관련돼서는 결국은 전자권 전환 문제가 네. 몇 가지 문제에서 안보 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사드 배치를 통한 군사력이 강화되고 전자권 이양이 늦어질수록 중국과의 군 안보적 문제에 대한 충돌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중국과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보단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와서 방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방위력을 높인다면 이게 억지력이라는 게 참 묘해서 네. 국제정치학에서 한쪽이 억지력을 높이면 다른 쪽도 상대적으로 군사력을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정비례에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억제력이라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억제력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군사적 열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군사력을 억제력 차원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면 북한도 그렇게 강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비 대결이나 군사적 긴장이 또 높아지는 거죠. 사실상 세 번째 예. 얘기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든지 자위권 이 집단적 자위권, 네. 한반도를 겨냥한 집단적 자위권이 보다 현실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북아 긴장을 촉진시키면서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 때 약속했던 대로 네. 사실상 그 전자권 전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을 예. 뒤집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약 파기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굳이 더 이상 정권 차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밥 먹듯이 공약을 뒤집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히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거여서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산, 동두천 이런데 사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경제적인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 개발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거의 반감되겠죠. 이럴 때 어떤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정부가 네. 국회와의 협의 없이 또는 국민적 어떤 동의나 여론 수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를 통해서 그냥 통과시키거든요. 네. 국정장관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실에서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주도적 결정들이 도리어 그 안보에 대한 불신과 또는 그 새로운 추가적인 그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협을 증강시키는 요인을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군대에 대한 그 문민 통제는 두 가지거든요. 민주사회에서. 네. 예. 하나는 군인이 쿠데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하나는 군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속성이 전쟁을 하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군대가 그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국회에 의한 그 좀 보고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이제 사실상 그 국회에서는 보고 형태로 돼서 추인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현실이라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히 용산기지 이전 협정 그리고 또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이거는 2002년, 2004년 각각 국회에서 비준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이게 예. 만약에 역진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관련 규정, 그 법 규정을 봐야 되지만 아마 또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저기를 통해서 또 우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이나 또는 여러 안보 전문가들은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핵심 사항이 변동된 거기 때문에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비준 받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리스케줄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그 부담하려고 한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고 청와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 잘못된 거죠. 물론 이게 그 국방장관이 한 회담이긴 하지만 네. 국방장관이 이게 국방부 회담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장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시작전권은 그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의 권한이 침해당하고 있고 자기의 권한이 결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이 아니고 국방부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 회피 내지는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제가 보면 알고도 그러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자꾸 떠넘기듯이 회피하는 거는 그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컨대 지난번에 대북 삐라 살포로 그 남북 간 총격전이 있었는데요. 25일 날 또 삐라 뿌린다고 하고 또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우리의 군사 주권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현실로 가면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빠져라. 미국하고 우리가 네. 직접 협상하겠다라는 주장을 더 거세게 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좀 별개의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분명히 그 북미 대화가 네. 남북 대화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거든요. 네. 영역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남북 간에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수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조건이 25일 그 대북 전단 문제만 일단 넘어가면 가능성 좀 있는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 군사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철저하게 그 서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네. 그다음에 그 남북 경협이나 남북 협력과 관련된 제한된 군사적 조치에 제한될 겁니다. 남북 간의 네. 군사 문제의 논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즉 네. 핵 문제를 포함해서 네. 또 내지는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미국과 또는 미국을 포함한 남북한 3자 이 안에서 논의될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전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남북 대화는 25일 삐라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10월 말 혹은 11월 초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왜냐하면 저는
전작권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사실 이럴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지 않습니까? 연기 가능성이요. 네.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남한 주도의 그 미군 주도의 한미 연합사에서 남한 주도 연합사로 하고 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계속 내비쳐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당장의 어떤 임박한 남북 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침에 급하게 연결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미 양국이 기합의한 내용인데요. 아니죠.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취재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뚜렷한 그 주장을 잊지 않고 있죠.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왜 이런 약속을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께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일까요? 국회가 얼마나 무기력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할까요? 금요일인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지만 내달 13일 개봉할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곧이어 2부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 이어질 내용인데요.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영화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보고 같은 마음 공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팟짱 주말판도 마련돼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팟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